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간평사 2011년도 기출문제 36번서부터 4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은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이네요. 솔로우의 단순 경제성장 모형에서 총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진 경우 균제 상태에서 1인당 국민소득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솔로 모형에서는 1인당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기본적인 그림의 형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서 여기 Y, 여기 K죠. K. 이렇게 1인당 자본 이렇게 되고 여기 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Y는 FK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인당 저축에 따라서 자본에 대한 공급이 결정돼요. 그래서 SFK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결정되죠. 이렇게 이게 뭐야? 자본에 대한 수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그리고 감가상각 뭐 델타로 쓸까요? 델타 기술진보 있으면 이렇게 돼서 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인당 균제 상태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그럼 1인당 소득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1인당 소득은 요걸 찾은 다음에 여기까지 요 생산함수의 값을 대입을 해야 돼. 그래서 1인당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 1인당 소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구하고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 자, 우선 1인당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거 다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겠죠? Y는 2가 되고 루트 LK 이렇게 되는 건데 자, 1인당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거를 L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걸 전체를 L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루트 L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이거는 루트 L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소문자로 바뀌는 거지. 1인당 소득은 그 다음 얘가 2 그리고 요거 보시면 얘랑 얘 지워져. 그러면 루트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우리가 우선 A라고 하면 1인당 균제 상태를 구한다라고 하면 델타 K가 제로가 되는 점을 찾아야 돼. 되십니까? 그러면 SFK 빼기 여기 보시면 인구 증가율은 없어. 그리고 뭐 감가상각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률은 0.1 이렇게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K는 빵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필요한 정보를 넣어봐요. S라는 게 저축률 아니겠습니까? 0.2 이렇게 되고 인구 증가율 아니겠습니까? 빵. 그 다음에 여기 델타 감가상각률 0.1 이렇게 된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제로 값을 찾는 거야. 제로는 0.2. 요 K가 요거잖아. 요걸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2에다가 루트 K 이렇게 들어가고요. 빼기 되셨죠? 자, 그럼 요거 어떻게 돼? 0.1 K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10을 곱하면 4 루트 K는 10을 곱하니까 K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때 그러면 이 K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어떻게 16이면 되지 않을까? 16이면은 4, 4, 16 16 이렇게 되겠네. 16 그럼 얘가 16일 때 이렇게 델타 K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16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16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1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4, 2,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요 계산하는 솔로 모형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잘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자, 37번 경제성장 관련해서 이번에는 내생적 성장 모형입니다. AK 모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1인당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거 L로 나눠주는 거와 스몰 y는 A는 상수니까 상관없고 AK, 이게 AK 모형인데 앞에서 본 솔로 모형에서는 우리가 한계 생산이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해서 그렇게 밑에서 봤을 때 오목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AK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 FK 하는 것은 AK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과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K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1인당 자본이고 1인당 소득 이렇게 됩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든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기억 한번 볼게요. 기억.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일정하다. 그쵸? 1인당이라 해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PK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로 일정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기억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에 자본량이 증가할 때 생산량은 증가하게 된다. 여기 K가 증가하게 되면 Y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K가 증가 시 네, Y는 증가한다. 대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노동이 증가할 때 노동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은 배제되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본의 증가율과 생산량의 증가율은 같다.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야.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되고 지금 대문자로 쓰게 되면 자, Y의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소득의 증가율은 곱하기는 더하기로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A분의 델타 A 더하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K분의 델타 K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아시다시피 얘가 어떻게 돼? 얘가 그치? 얘가 증가율이 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본의 증가율은 여기 소득의 증가율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리을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보시죠. 자, 다음 볼게요.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구매력 평가설은 우리가 경상수지 교역이 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에 우리가 살펴보는 그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에는 어떤 물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빅맥지수로 얘기하죠. 국내에서 판매되는 빅맥의 가격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빅맥 가격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변화율로 나타내서 환율의 변화율 이렇게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F라는 것은 foreign 해가지고 해외 물가에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립하는 거야. 똑같은 빅맥이라는 햄버거가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가격은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깔려 있는 거죠. 2번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 국내 인플레이션율과 해외 인플레이션율은 같다? 아니, 요게 성립하게 되면은 국내 인플레이션율이 요거잖아요. 요거 파이라고 쓸게요. 국내 인플레이션율은 그쵸? 요거 해외 인플레이션율이야. 해외 인플레이션율과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요만큼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다음에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 환율은 어떻게 되냐면 저거를
P에다가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를 P로 나눠주는 겁니다. 얘를 P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실질 환율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이 실질 환율은 어떻게 돼요? 1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자, 무역 장벽이 높을수록 구매력 평가설의 현실 설명력은 감소한다. 그렇습니다. 무역 장벽이 없어야 돼. 그리고 비교역제 이런 것들도 없어야 됩니다. 지금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은 전 세계 전체에 대한 구매력이 똑같다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역 장벽과 비교역제가 없을수록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39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이커브 효과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흘러가. 이게 타임이야. 흘러가는데 이쪽 수직축이 이제 경상수지야. 그래서 경상수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에서 평가절하를 실시한 거야. 평가절하를 실시하게 되면 자, 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가절하 환율 인상이니까 경상수지가 이렇게 증가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 이런 궤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평가절하 시점. 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평가절하 했는데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자가 돼. 왜요? 왜냐면 경상수지가 초기에는 환율 인상이라 해야겠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초기에는 경상수지가 악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렇게 다시 증가하게 된다. 이게 J자 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제이커브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거잖아. 탄력성 가지고 얘기합니다. 수출 수입과 관련된 수출품에 대한 가격 탄력성과 수입품에 대한 우리 수입제에 대한 외국 사람들에 대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탄력성. 그게 처음에는 비탄력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P 곱하기 Q 이게 총수입 이거랑 똑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시게 되면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게 소비량이 조금밖에 안 느는 거야. 단계. 그러니까 총수입이 하락하는 거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하락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Q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서 얘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1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볼게요. 다음에는 ISLM 관련한 BP 곡선까지 얘기한 겁니다. 다음은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 소규모 개방 경제 하에서 해외 이자율이 10으로 항상 일정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ISLM BP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국제시장에서 여기 보시면 R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BP 곡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이제 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ISLM의 균형식을 찾아볼게. 이게 IS 요게 LM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통화량을 20만큼 증가시켰을 때 통화량의 증가 전과 후의 균형민 소득의 차이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자, 통화량을 증가하기 전 before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S 곡선식을 찾으려면 Y는 C, I, G 수출 빼기 수입 해서 X 마이너스 M 이렇게 합니다.
자, LM도 한번 대입해서 구해보세요. 화폐 수요, 화폐 공급 이렇게 있잖아. 실질적인 화폐 공급하려고 P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화폐 공급과 실질적인 화폐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거 푸시면 어떻게 돼? 이거 푸시면 이거 한번 이꼴 넣어서 대입을 해 보시면 자, 이게 뭐 P가 아무 얘기 없으면 P는 당연히 1이다. 이거 실질 변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요거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자, IS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자, 거의 계산을 해놨는데 Y는 1000 마이너스 2R 이렇게 돼요. 이해되세요? 자, LM도 식을 넣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Y는 500 플러스 10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Y랑 이자율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시면 얼마의 값이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국민소득은 거기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네, 이 10보다 훨씬 더 높아져.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국제시장의 이자율은 10으로 항상 일정한데 Y가 얼마가 나오냐면 Y 값을 계산하면 600 거기 보시면은 Y는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거기 밑에 해설에는 직접 계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지는 않았고 IS와 LM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IS, LM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LM이고 IS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 넘겨버리면 500 해가지고 500은 여기 보시면 12R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R 자체가 여기 보시면 10 이렇게 되었을 때가 120 되니까 10보다 훨씬 커. 이 위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통화량을 20만큼 증가시킨다라고 할게요. 요때 국민소득이 얼마인가? 그거까지 사실 뭐 구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어서 그냥 초점을 빼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거대로 한번 보세요. 통화량을 20만큼 증가시킨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통화량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100이었었는데 요게 120으로 증가한다면 이렇게요. 그러면 LN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데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동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게 LM의 제로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원래는 균형 상태 이게 BP가 없으면은 그냥 국내 시장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우리가 LM의 우측 이동해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텐데 자, 포인트는 얘가 항상 해외 이자율이 10으로 일정해요. 그럼 국제 수지가 지금 이 상태는 여기 A던 B던 A와 B는 BP 곡선 위에 있으니까 국제 수지가 흑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흑자. 이해되시죠? 자, 근데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도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랬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겠니? 라고 보는 건데 여기 상태가 얼마냐라고 하면 요 10을 여기다가 LM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럼 요게 600이고요. 여기 상태는 800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600이고 여기가 800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7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700 이거 좀 공간이 좀 그러네. 네,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700 이렇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변동환율 제도인지 고정환율 제도인지를 언급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환율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변동환율 제도면 어떻게 돼요? 변동환율 제도면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변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IS 곡선이 오르락 내리락 변하지만 LM은 고정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만약에 고정환율 제도다라고 하면 고정환율 제도는 환율이 고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전이고 이건 증가시킨 후인데 환율이 고정돼 있으면 IS가 고정돼 있고 LM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A점 상태는 지금 뭐냐면 before야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전 before 상태가 되고요. 요 B는 통화량을 증가시킨 이후에 애프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취지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IS가 나 안 움직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변동환율 제도,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LM이 움직이잖아. 그러면 지금 A점이었었다가 만약에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수렴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쪽으로 이렇게 수렴이 된다고요. 자, 다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A점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국제수지가 균형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로 가게 됩니다. C라고 할게요. 자, 그럼 before 상태에서는 현재 A 상태였었는데 얘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C로 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환율 제도에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통화량을 이렇게 증가시킨 B 상태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저절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A 상태일 때도 여기 국민소득이 저절로 LM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국민소득이 800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이 상태일 때도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애시당초 국제수지까지 균형을 나타내려고 하면 언제나 A도 그전 상태였는데 균형 상태로 가게 되고 B도 균형 상태로 가서 C점이 그냥 가만히 원래 있는 균형 상태가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A는 국제수지 불균형이잖아. 그래서 국제수지 균형까지도 고려한 상황으로 보면 A에서는 저절로 C로 가게 되고 통화량을 증가시켜봤자 B점이 되는 건데 B점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C로 가게 되니까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던 증가시키지 않던 800에서 여기 보시면 before에서 이렇게 C로 가거나 B에서 저절로 C로 가기 때문에 여기요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비교하는 건데 효과는 어떻게 된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답은 원래 1번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이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응용하려고 했는데 너무 응용하다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변동환율 제도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변동환율 제도다 그러면 지금의 A라는 균제 상태는 국제수지 흑자잖아. 그때는 IS가 이동하니까 IS가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A점이 아니라 A-라고 할게요. 충격이 있기 전에 A-점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통화량을 증가시켜. 그럼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LM이 이렇게 LM1으로 가요. B점이 된단 말이야. 그때도 어떻게 돼? IS가 움직이잖아. 변동환율 제도. 그러니까 IS가 움직여서 IS가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B-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쓰기 전에는 A-점에 해당하는 600이 균형 상태가 되어 있다가 만약에 통화량을 20으로 증가하잖아? 그럼 새로운 균형 상태, 균제 상태는 B-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700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100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율 제도에 따라서 고정환율 제도냐, 변동환율 제도냐 이 두 가지가 답이 될 수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과 5 두 개가 복수 정답이 됐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11년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이렇게 그냥 가벼운 문제로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난이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